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글로벌 증시가 유럽 증시의 하락에 이어서 미국 증시까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쳐 있었던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유럽의 경제 봉쇄, 락다운 조치가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가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추가 부양책 합의가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투자자들도 좀 약간은 인내심을 좀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됐고요. 자, 뿐만 아니라 국제탐사보도협회에서 2조 달러 규모의 불법 돈 세탁 의혹을 포착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금융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악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부터는 이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그런 느낌을 주는 시장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양한 일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21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유럽 지역의 봉쇄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주요 글로벌 은행들의 불법 자금 거래 논란에 따른 은행주의 부진한 흐름이 이날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이었는데요. 이달에만 다우 지수는 벌써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4거래일 연속 하락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각각 9%, 6% 가까이 이달 내에 빠지면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은 이날도 주춤했을까요? 며칠 전에도 기사를 통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재봉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봉쇄 조치를 일부 강화했고 영국도 2주간 술집과 식당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이 다시 또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이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해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자금 이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장 전부터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던 은행주들이 이날 급락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7년, 28년 사이에 2조 달러 규모 이상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는데 이 HSBC와 JP모건, 도이체방크 등이 빈번하게 거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날 개장 전부터 하락세를 연출한 은행주들이 5에서 8%대의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주로는 니콜라가 이날 창업주 사퇴 소식에 비전이 사라졌다라는 분석이 일면서 19%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루스베이더 긴즈버그의 연방 대법관이 별세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자 임명을 강행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후임자 후보를 5명으로 좁혔다면서 돌아오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번 주 내로 후임자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대법관 후임자 임명을 두고 11월 대선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임자 인선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또 한 번 충돌하면서 부양책 합의까지도 위태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대형 은행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1.8% 넘게 하락을 하면서 27,147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초반에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일면서 초반에는 좋지 않았지만 막판으로 가면서 이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0.13%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1,77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1.16% 하락해서 3,281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사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좀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특히 각 이슈가 각 섹터에 좀 타격을 주면서 투자 심리 전반이 좀 위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에서 주말간의 코로나19 이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재차 좀 락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부상했고 리오프닝주 그리고 에너지주 위주의 좀 하락세가 급격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10수년간 돈 세탁에 연루됐다라는 설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은행 업종이 또 타격을 받았고요. 최근에 계속 좀 부진했던 기술주 역시도 막판에는 좀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키우면서 나스닥의 낙폭 축소에 좀 영향을 줬지만은 장 초반에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에는 좀 도움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3주 연속 좀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에 첫 거래일에서도 하락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마이너스 11%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에 최악의 9월을 맞을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지난 밤사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거의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는데 WTI 경우에는 지금 선물 시장에서 3.7% 하락한 채 39.59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몇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봉쇄 조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가 더 회복되는데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겠죠. 또 한 가지가 리비아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 생산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재개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유가는 하락 압박을 크게 받았습니다. 3.7% 하락해서 39.59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자, 국제 금값도 이날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1,900달러 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1,900달러 붕괴되자마자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는 낙폭을 줄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금값의 경우에는 달러 강세뿐만 아니라 이 추가 부양책이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금값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때문에 2.25% 내린 1,91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달러 강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0.64% 올랐습니다. 63.53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와 그 부양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국채 금리를 하락시켰습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채권 금리는 꽤 크게 내려서요. 0.668%까지 금리가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서 니콜라 CEO, 트레버 밀턴의 주식을 490만 주, 우리는 그 금액으로 따지자면 1억 6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의 주식을 모두 몰수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장중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고요. 시간에서는 큰 반응은 없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니콜라는 아주 빈털터리로 가느냐? 그건 아니고 한 31억 달러 정도의 다른 이 금액은 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벌어서 나머지 보유 주식 490만 주는 SEC가 몰수한다는 이 속보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나오는 대로 잠시 후에 더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팀장님? 네, 코로나19 환자가 재차 좀 증가하고 있는 특히 유럽 내에서 경제 봉쇄 조치가 재차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CNBC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프랑스에서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56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일에 13,000명 대비해서 줄기는 했지만은 4일 연속으로 10,000명 이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일요일에 신규 환자가 4,000명 정도였고요. 이탈리아는 1,000명, 그리고 독일은 1,445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에 4,7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유럽에서 다시 한번 좀 일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독일의 보건장관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의 확진자 증가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 이 같은 상황이 독일로 전이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도이체방크에서는 특히 유럽에서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미 코로나19 급 확산이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 또한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두 번째 미니 국가 봉쇄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외식업에 대한 통금 적용 등도 고려 대상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럽 중에서는 특히 영국이 선제적인 봉쇄 조치를 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게 될 그런 우려가 있는 시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런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에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같은 발표가 영국의 전염병 태스크포스에서 재확산 속도를 못 늦춘다라고 한다면은 10월 중순에는 하루 평균 이 신규 환자가 5만 명이나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은 것과 맞물려서 이 같은 발표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최근에 코로나19 발병이 좀 많이 늘어났던 지역이 인도라든지 브라질과 같은 좀 개발도상국이었죠. 하지만은 우려가 됐던 대로 유럽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 18일에는 월드오미터 집계 기준으로 5만 1,000명의 신규 환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조금씩 전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관련 우려 또한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초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락다운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대대적으로 락다운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경기 반응에 대한 기대감 역시 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경제를 이 대대적으로 락다운하는 것에 대한 좀 여파 그리고 피해가 너무나도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는 각국 정부도 경제활동 전면 봉쇄는 좀 꺼리고 있는 스탠스다. 대대적인 락다운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사회활동이 좀 제한이 됐고 재택근무가 확대가 다시 된다라고 한다면은 소비 심리에 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실제 이날 증시에서도 항공주라든지 카드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소비재주 등의 경기 반등과 관련한 좀 업종이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였죠.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대대적인 락다운 조치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경기 반등에 대한 그간의 기대감이 좀 꺾이는 현상은 저희가 좀 계속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완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을 공개하는 시점은 다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그 내용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공개하느냐만 달라질 뿐이지 미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완성된 것이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 우려 역시 지난 밤사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기술 기업들을 징벌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속도를 내왔습니다. 다만 방화세를 언제 당길 것인지가 관건이었었는데 그것을 다소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미국 대선 이후에 이 방화세를 당겨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대선 이후에 공개될지 그 전에 공개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자, 중국이 최초로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던 것은 2019년 5월쯤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들어가면서 중국도 반대로 대응에 나선 것이었죠. 미국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올해 1월에 이 1단계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되면서 그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정 기업들을 언급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틱톡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지금 미국에 매각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완고한 대응을 유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중국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절벽으로,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지질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무부에서는 지난 토요일에 블랙리스트가 완성됐다는 점을 확인을 시켜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성명을 통해서 이 리스트에는 매우 제한적인 수의 불법 해외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진짜 매우 제한적인 수만 포함시켰다고 하는 걸 보니까 미중 관계가 심하게 악화되는 것을 좀 피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보이죠. 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류호 부총리를 포함한 이 중국의 관료들은 리스트 공개가 미중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리스트 공개를 대선 이후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다는데요.
블랙리스트는 이미 완성됐다는 점은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국 관료들도 미중 관계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사 내용에서도 좀 나오듯이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 대선 전이냐 후냐를 놓고 블랙리스트 공개 타이밍에 대해서 좀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죠. 결국은 미국에서는 일단은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했고 그리고 틱톡과 위챗에 대한 금지를 또 추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그동안 좀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에 맞서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응 수위를 좀 고민을 하면서 이 같은 블랙리스트는 좀 최후의 보루로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즉 어떻게 본다면 일촉즉발의 또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그러면 영향을 좀 살펴본다면요. 일단은 대대적인 블랙리스트 좀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소수 기업만 포함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시스코 시스템스가 포함될 가능성을 좀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스코의 주가가 오늘 약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 역시도 특정 섹터 그리고 특정 기업으로 집중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이 기술주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인 매도세가 일면서 좋지 않은 흐름,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사이에 이 특정한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시리즈 1 ETF에서 35억 달러죠. 우리 돈 4조 원 규모를 매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2000년 10월 이후 가장 큰 일일 매도 규모라고 합니다. 이 ETF는 나스닥 100 지수를 또 따르고 있는데 나스닥도 이에 따라서 역시나 하락세를 연출했다는 것이 해석입니다. 이로써 나스닥 100 지수는 최근 이달 2일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 약 13% 하락해서 조정장에 들어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기술주 매도를 두고 닷컴 버블 붕괴와 연관을 짓는 분석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BMO 캐피털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두 기관 이 기술주에 대한 기저 펀더멘털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비교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서 이 비교 사항에 대해서 좀 터무니없는 변화라고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급격하게 반등한 이들의 주가가 건강하게 조정을 받는 기간이라고 여겨야 한다면서 자신들은 여전히 정보기술 분야의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수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점점 더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도 합니다. 9월은 원래 시장이 좋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주에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던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달 안에 이들이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월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장 전체에 대한 전망을 좀 전해드리자면은 9월 들어서 S&P 500 지수가 6.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 정도 하락을 했던 2002년 이후에 최악의 9월 성적으로 좀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8월에 20% 이상 상승을 했죠. 근데 9월에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즉 기술주의 힘이 빠지니까 시장 전체도 좀 주춤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불안감이 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마크 모비우스 회장, 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장 투자로 또 유명한 인물이죠. 이분이 코로나19 재유행과 그리고 이어질 락다운 조치 때문에 글로벌 증시와 경제에 대한 타격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최근에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날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좀 우려가 재부상하니까 나스닥이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 기술주가 장 막판에 좀 힘을 받는 모습이 나아졌죠. 팬데믹이 지속됐을 때 나타났던 흐름과 좀 일치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재부상이 어떤 아이러니하게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그런 상황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8조 원 이상을 주고 게임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금융주가 2조 달러 규모의 불법 돈 세탁 의혹에 휘말리면서 이날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콜라의 사기 혐의가 스펙스인 개인 투자자 그리고 전기차를 한 방에 날렸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팀장님,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회사를 인수했다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재개가 된 이 M&A 시장의 붐을 좀 분위기를 이어갈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게임사 제니맥스를 7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것인데요. 제니맥스는 인기 게임 둠을 비롯해서 엘더 스크롤 그리고 폴아웃 등을 제작한 이 제작사 베데스다의 모회사로 유명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월스트저널에서는 이번 인수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홈 엔터테인먼트 붐, 그리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에 맞선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신제품 출시와 맞물린 딜이라고 좀 해석을 했는데요. 또 틱톡 인수 실패 후에 행보가 좀 의아했던 상황에서 사티아 나델라 CEO가 신속한 노선 변경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니맥스 인수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사 게임 스튜디오를 기존의 15개에서 23개로 늘릴 수 있게 됐고요. 최근에 출시를 했던 구독형 게임 서비스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업계 최대 규모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업계에 대한 이 관심을 계속해서 표명해 왔습니다. 나델라 CEO 체제 하에서도 지난 2014년에 마인크래프트로 유명한 모장을 25억 달러에 인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 인수에 좀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 M&A에 대한 시장 평가는 어떨까요? 일단은 그 틱톡 인수 실패에 대한 충격에서 어떻게 본다면 좀 벗어나는 딜로 좀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제니맥스 인수가 틱톡에 대한 딜 실패 이후에 급하게 나온 것이 아니다. 즉 신중하게 좀 오랜 기간을 좀 고심한 끝에 나온 좀 결정이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IT 전문 매체 C넷에서도 베데스다의 모회사인 이 제니맥스를 인수한 것이 엑스박스 신제품 발표를 앞둔 빅딜이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인기 게임을 손쉽게 자사 엑스박스 타이틀로 좀 편입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었고요. 그러면서 엑스박스에 대한 좀 모멘텀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엑스박스 신제품은 오는 11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외에도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게임 사업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의 수혜를 좀 받아보겠다. 그리고 엑스박스 신제품 출시의 좀 모멘텀을 함께 좀 받아보겠다라는 보관으로 좀 해석이 되는 행보인데요. 지난주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 구독형 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문제가 있었죠. 아직까지는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다라는 좀 한계점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날 이 필 스펜서 엑스박스 담당자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을 포함한 모든 모바일 기기에 이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적용하기 원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간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를 상대로 한 애플의 30% 수수료가 아니라 iOS가 게임 스트리밍을 지원 안 해서 애플 기기에 대한 게임 이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애플이 그래도 개별 게임에 한해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겠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또 활용을 해서 게임 저변 확대 노력을 지속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글로벌 금융주의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가운데 홍콩 증시에서 HSBC는 25년 내 최저치까지 기록하게 됐는데요. 2조 달러 규모의 불법 돈 세탁 의혹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자,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금융주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와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20년에 가까운 기간에 이 몇 가지 거래 자료, 그러니까 금융기업들의 거래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가운데 약 2,100여 개의 불법 의심 거래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금액 규모로 따지자면 그게 약 2조 달러 정도에 육박하고요. 의심 거래 리스트에는 JP모건과 HSBC, 도이체방크와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런 기업들이 포함됐고 이 문서에서 버즈피드는요. 이런 불법 의심 거래를 막을 수 있었지만 금융기업들은 대부분 거래를 그냥 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의심 거래를 저희가 전해드리면요. 스탠다드 차터드는 탈레반과 연관된 두바이의 자금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HSBC 홍콩 지사는 수백만 건의 폰지 사기 의심 거래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검은 돈이 살포된 정황이라든지 러시아 대통령 측근과 북한 관련 자금이 거래된 정황 이런 것들이 포착됐다고 의혹을 내비쳤는데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건 이미 2017년까지의 거래 내역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혹은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혹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팀장님,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업의 실적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인지 아니면 투자 심리를 건드리는 그런 요인일까요? 일단은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은행주 전반이 한 3.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실제 좀 타격 여부는 조사를 좀 해봐야겠죠. 그러면서 어떤 과징금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단기적인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은행주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같은 이슈도 중요하겠지만은 경기 회복 여부 아니면은 경기 반등을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국채 금리의 반등 여부에 여전히 좀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관련 이슈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활동 위축 우려가 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슈를 좀 복합적으로 또는 또 따로 생각하는 그런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날의 특징주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니콜라였죠. 최근 몇 달간 스펙스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전기차 회사 그리고 개인 투자자 특히 주린이들의 증가가 월가를 사로잡았었죠. 이들 모두 과장된 성공이다라고 진단을 할 만큼 지나치게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초보자들이죠. 주린이들이 시장으로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되는데 이것이 거품의 징조였다. 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위의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사건이 이번에 발생을 했죠. 니콜라 사기 혐의였는데요. 최근 GM과 파트너십을 맺은 니콜라, 이 니콜라 주식 11%를 GM이 취득하게 됐는데 2022년 말부터 니콜라 연료전지 전기차 배전을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였던 이 전기차 회사 니콜라는 전기 트럭 회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니콜라의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13달러에서 출발한 주가가 이에 따라서 6월에는 94달러까지 이렇게 폭등을 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 지난 몇 달간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니콜라가 최근 공매도 회사인 힌덴버그 리서치사에서 제기한 니콜라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힌덴버그는 이 밀턴 창업주가 자동차 제조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당사의 기술을 좀 과장을 했다라는 거짓된 진술을 제기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기 혐의가 제기됨에 따라서 니콜라의 창업주 트레버 밀턴은 간밤에 이사회 의장직을 좀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니콜라의 주가는 이날 19%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방금 전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니콜라 CEO 트레버 밀턴의 보유한 주식 490만 주, 1억 6,600만 달러 규모를 몰수한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안에는 또 2천만 달러 규모의 고문 계약도 함께 몰수를 하기로 했고요. 최소 3년간은 이 회사의 결정 사안에 대해서 영향권을 미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로써 이 니콜라의 회사는 3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갖고 CEO와 결별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니콜라의 CEO의 퇴진을 두고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명타라는 의견도 있고 사실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과연 이 니콜라와 관련해서 어떤 평가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니콜라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한 19.5% 정도 빠졌죠. 근데 미니 롤러코스터를 또 탔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도 엇갈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웨드부시 같은 IB에서는 비전 실행의 중추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창업자의 퇴진이 단기 악재라고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최근에 좀 불안을 고조시키는 어떤 창업자의 사퇴, 그러면서 니콜라의 주가가 개장 전에는 낙폭을 무려 35%까지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수 IB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라는 분석을 좀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이제 낙폭을 많이 축소한 것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GM의 이사진 출신의 후임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주가 변동성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는 45달러에서 41달러로 내렸습니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한 관심이 좀 지나쳤던, 그러니까 밀튼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관련 이 전기차 관련해서 좀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시장의 관심이 좀 지나쳤죠. 지나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CEO가 사임한 것이 클리어링 이벤트다, 즉 악재가 좀 해소되는 그런 이벤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일단은 이번 반응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상황이다. 다만 또 SEC의 이런 조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또 조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